자, 이제 시장 뒤집기 또 들어가겠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IE셋 김태성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뭘로 갈까요? 뒤집으려면은 지금 반도체를 거꾸로 뒤집는 건 욕먹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뭔가 미묘한 기류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오르는 건 좋은데 오늘은 조금 뭔가 항상 뭐 늘 찜찜함은 있죠. 근데 보통 이제 주마가편이라 그래서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더 한다. 근데 지금 시장은 보면은 경주마처럼 가잖아요. 경주마는 이 차 안대라 그래서 이 옆과 뒤를 돌아보지 못하게 옆이 갈아냈어요.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뭐 나쁘다는 아닌데 이렇게 속도는 엄청 빠르죠. 네. 자, 근데 지금 국지적인 리스크도 너무 뭐 식상한지 배제시켜버리고 그다음에 AI 자본 지출 얘기도 배제시켜버리고 우리 다 무시하고 우리는 그냥 반도체. 국장은 좀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결국 코스피냐 코스닥에 대한 고민. 그리고 코스피를 산다면 어떤 것을 사야 되느냐, 코스닥을 사야 되면 어디를 사야 되느냐, 이 고민은 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주말을 앞두고 약간의 지금 증시의 차익 매도라든지 조금은 불안정한 수급 형태가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다는 것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경계감도 지금 가지고 시장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저는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건 코스피의 반도체만큼은 아직은 걱정할 때가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결국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그 기업의 실적이 지금 좋은가. 일단 이게 첫 번째이고 앞으로는 이 실적보다 더 좋아질 요소가 있는가. 사실 이 물음표가 확실하게 느낌표로 바뀐 섹터는 반도체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빠르게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상승률이 강합니다. 요즘은 다 매일같이 예측 다 빗나가고 그래서 있죠. 뭐 1%, 2%대, 6%대 상승하는 날 쫓아가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반도체는 저는 여전히 공격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에 이 두 기업에 대한 집중을 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한번 힌트들을 좀 많이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미국도 M7은 굉장히 혼조권이죠.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락하는 반면에 메타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고 하지만 낙수 효과를 받는 곳 중에 샌디스크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이러한 기업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강했던 것을 감안을 해보면 그리고 이번 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컨퍼런스 콜에서 그들도 동일하게 낸드 플래시 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새롭게 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하면 기존에 잘하던 것은 계속 잘할 가능성 하지만 기존에 조금 부진했던 부분들의 개선세도 감안을 해서 소부장 쪽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뽑아보는 것도 지금은 괜찮지 않겠나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김종희 의사는 느낌이 소회라고 해야 될까요? 뭐 오늘 5,300도 단숨에 확 넘었고 뭐 정력 뉴스 되면 또 다들 또 떠들 얘기했겠죠. 좋긴 좋은데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또 몰려 있고 그다음에 K자 양극화에 대한 뭐 이 인정들이 나오고 있고 뭐 해소하는 방향은 없지만 어찌 됐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오히려 코스닥의 소부장이 조금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안 따라오는데 주가는 뭐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하이닉스 6% 오르는 것도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뭐 근데 지금 소부장들은 뭐 상한가까지 밀어붙이는 종목도 있고 뭐 네. 10%는 뭐 기본값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이들의 실적이 올라오겠죠, 당연히. 뭐 하이닉스 기준으로 35조라면 삼성전자 거의 한 70조 가까이 투자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 두 회사의 투자 금액만 올해 살펴봐도 거의 뭐 90조에서 100조 육박할 텐데 그러면 뭐 그 금액을 생각해 봤을 때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당연히 있지만 4분기, 1분기부터 실적이 올라오나는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이익보다 주가의 상승 속도가 늦어요. 그러니까 전혀 부담이 없는데 그다음에 작년 여름부터 상승했던 건데 그때는 당연히 놓쳤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부터 쭉 계속 이익이 상향되고 올라가고 있는데 그 종목들에 대한 선택을 하지 않은 건 뭐 각자의 판단의 문제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반도체 빅2는
주가 상승이 빠르다고 하셨지만 여전히 이익의 상승보다 빠르지 않아서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고 대신 소부장은 조금 주가가 너무 빠르게 가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서 당장 이것도 뭐 내려올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코스닥 종목군들은 어저께 한번 시그널 줬잖아요. 수급 네. 한번 틀어지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조금 조심하시고 들고 계신 분들도 너무 그쪽으로 올인을 해놨거나 하다면 뭐 약간 좀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조금 더 빗나간 얘기지만 어제 구리 선물을 이렇게 보는데 아까도 우리 설명드렸지만 위로 11% 플러스 아래로 마이너스 12% 왔다 갔다. 이 진폭이면은 시장 조성자들이 나중에는 이 호가를 유지하다가 확 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겁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 전문적인 용어는 그렇지만 그런 현상이 주식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마켓이 얇아지면은 순간적으로 확 절로 몰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개인 투자자들은 감내하기가 어려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르는 건 좋지만 여기서 더 흥분해야 되는 거는 좀 자중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소부장 쪽이 조금 더 과열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거는. 코스닥 같은 경우 그러니까 코스닥이 아니고 말이 잘못 나왔는데 코로나 같은 경우 그랬잖아요. 네. 그때는 비이성적인 하락을 하다가 견디지 못하고 누군가 이제 빅패스를 보이면서 한번 확 무너지는 그런 양상을 보였을 때는 그렇게 하락할 때는 그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베팅을 해도 되는데 네. 반대로 지금은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반도체 빅2야 여전히 뭐 밸류 기준에서 전혀 부담되지 않는 가격이라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소부장도 그러한가를 물어보면 소부장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뭐 저도 여기서 뭐 수많은 종목군들을 말씀드렸죠. 뭐 PSK니 뭐 솔브레인이니 많은 종목군들 말씀드렸지만 그 종목들 다 좋은데 현재 구간에서 이 정도의 폭발은 정말로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죠. 계속 어려운 거는 신규 매수를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 맞아요. 이미 잘 올라타신 분들은 또 쉽게 내려오기가 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주식 시세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목적이면 공포에 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격이 비이성적으로 급락할 때는 맞서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처럼 확신과 광분일 때는 좀 자중해라 뭐 이렇게 팔아라라는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누가 팔으라 그래요. 일단은 멈춰라 정도.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은 ETF 상품들이 지금 너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대비 지금 ETF 상품의 개수를 확인을 해보면 약 30에서 35% 정도 많아졌거든요. 그만큼 ETF 하나가 움직이면 거기에 이제 바스켓으로 달려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변동성들이 굉장히 심해진 상황이고 네. 또 이번 주에 금투협 그 코덱스 코스닥 레버리지 이제 사시려면 교육 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서 교육 동영상을 보는 홈페이지도 마비됐다라는 뉴스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과열이 된 것은 좀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 과열이 정당한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종목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렇죠. 투자자분들이고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 ETF가 움직이게 되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변동성이 나타날 수밖에 지금 없는 게 현재 코스닥 증시가 아니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 차라리 그런 차원에서 이 반도체 종목군들을 잘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홀딩하면 되는데 오히려 ETF가 이렇게 정말로 활성화되고 있다면은 증권주도 많이 오르긴 해요. 지금 뭐 미래에셋 네. 증권, 뭐 키움증권 무섭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나름 그 리테일 비중도 있고 ETF의 최강자라고 할 수 있는 삼성증권 같은 거 별로 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종목군들은 저는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너무 이렇게 실적보다 주가의 속도가 빨라지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좀 신규 매수는 두렵다라는 점은 좀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바이오 쪽입니다. 코스닥의 이제 중심이라고 하는 바이오는 이게 이제 시장이 쏠림 현상이 강하다 보니까 오르는 쪽으로는 확 가고 밀리는 쪽은 또 확 밀려요. 바이오는 오늘 좀 안 좋죠. ABL 바이오가 그 또 뭐 이제 재료가 있는데 제가 읽어봐도 잘 모르겠는데 ABL 바이오는 무슨 내용 때문에 그렇죠? 사노피 실적? 그러니까 일단 이번 산업회의에서 실적이 발표가 된 거에 문제가 아니라 네. 그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코멘트들이 붙는 것에서 ABL 바이오라고 하는 기업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BBB 셔틀 플랫폼으로 하고 있었던 임상이 중단된 것이 아닐까라는 또 의구심. 많은 투자자분들의 의구심이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 장 전부터 그러니까 프리장에서 이제 굉장히 또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지금 하락세가 나타났고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고민은 이거죠. 알테오젠도 그렇지만 ABL 바이오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원하는 건 이런 중대한 사건이 터졌을 때
기업에서 굉장히 빠르게 조금 뭔가 대응해 주는 것을 원하거든요. 만약에 네.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데 지금 그 아니라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뭐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이 좀 정확하게 나왔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하락폭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BBB 셔틀 플랫폼에 대한 확장성을 좀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조정 시에 좀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고 이미 이제 말씀을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을 계산을 했었을 때도 충분히 실적적인 부분은 크게 걱정할 수준은 지금은 아니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별 기업에 돌출된 재료들 그것도 뭐 확정적인 거는 아니고 추정커는 시장이 이렇게 막 이거 아니야? 이렇게 화들짝거림이 전체의 섹터로 번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경계. 그죠? 그렇죠. 김종현 이사도 보시기엔. 근데 이건 업종 특성이니까 우리가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ABL 바이오가 작년에 제가 처음에 주목했을 때가 3만 원이었는데 네. 지금 주가가 뭐 20만 원대를 훨씬 넘어서 오늘 급락해도 20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작년에 정말 싸게 사신 분은 지금까지 들고만 있다면 뭐 7배, 8배 정도의 주가의 수익률이 나온 그런 종목이죠. 그러니까 뭔가 조금만 의심해도 당연히 주가는 급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좋은 재료가 나오면 이렇게 높은 주가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붙으면서 또 확 불을 붙일 수 있죠. 그다음에 ABL 바이오가 작년에 이제 재작년에는 알테오젠이었다면 작년에는 ABL 바이오가 최대 히트 상품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 바이오 ETF를 보시면 동일 가중으로 한 거 아니면은 ABL 바이오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ETF에서 뭔가 주가 변동이 크게 생기면 당연히 거기서도 뭐 패시브라면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까지 고려해야 되니까 이건 산업 특성이고 종목 특성이다. 그래서 신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런 특성을 알고 사셔야 될 것 같고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다면 지금 이 가격에서 많이 베팅하긴 어렵겠죠. 그러니까 저도 뭐 이게 정말 무너질 정도의 큰 걱정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산업과 지금 ETF 상품의 특성을 조금 아셔야 이 변동성의 흐름도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엔 또 죄송합니다. 이 분산이라고 하는 효과가 코스닥은 조금 더 성숙해져야 되겠다 싶긴 한데 이제 조금 우량하거나 이제 돋보이는 기업들이 입성을 하고 그것이 편입이 돼서 지수에 이렇게 고루고루 돼야 되는 거 뭐라 그래야 될까요? 신규 상장 기업들은 지수 편입이 딜레이되죠. 네. 예, 조금 지연시켜서. 네. 그런 것들도 당국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하다 생각이 들고 저는 결론은 바이오 쪽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개별 이슈는 개별 이슈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코스닥 지수 자체가 ETF 활성화에 따라서 조금은 더 크게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뭐 상패 기준 강화 이야기들이 좀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뭐 준비할 시간 안 주고 올해부터 바로 시행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 동전주들 그리고 이제 실적이 안 나온 종목분들은 저는 빠르게 좀 리스크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렇다면 제약바이오 쪽에 어디를 봐야 되느냐? 저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큰 종목 보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에피솔딩스, 셀트리온 제약, 한미약품 이쪽으로 보는 게 마음 편하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종현 회사는 근데 저도 뭐 주가는 여전히 잘 안 올라가고 있지만 셀트리온을 좋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매출이 있고 저런 새로운 모멘텀들이 붙는 종목이 그나마 조금 다행이지 않을까라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런 종목군들이 뭐 지수에 편입되어 있어서 여전히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뭐 대형 바이오 회사, 대형 제약사 위주로 보시는 게 좀 낫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세분화가 좀 필요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료, 수술용 로봇 쪽, 또 이제 이게 분지 뭐랄까요, 어떤 이렇게 여러 기업들이 조금 들어와서 참 찬탄해야 되는데 이제 일부 기업이 좀 쏠려 있긴 한데 리브스메드 이제 신규 상장된 기업 얘기들을 많이 하고 의사들 탐방이 지금 외과 의사들이 많이 가는 모양이에요. 근데 들리는 얘기마다 좋아서 차라리 뭐 그런 쪽도 수술용 로봇도 한번 바이오와 의료 쪽, 제약 이렇게 막 뭉뚱그려 놓는 것보다는 좀 세분화해서 띄워놓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자, 두 번째 이제 뒤집기로 아침에 저도 출근하면서 이걸 봤는데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
여기도 이제 뭉쳤다 찢었다 뭐 이거 하는 건가요? 뭐 이렇게 또 뭐 뭉치나? 근데 신규 상장을 아마 하는 걸로 대부분 알고 있다가 네. 갑자기 또 뜬금없이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또 우회 상장으로 들어가나? 뭐 사업 자체가 아예 다르니까 연관관계 없으니까 우회 상장이라기보다는 또 뭐 테슬라 안에 있는 사업부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뭐 이렇게 물적 분할이나 그렇게 보긴 어려운데 음. 어쨌든 하나로 합친다라고 하는 것은 테슬라의 그 큰 시각을 뭐 누가 알겠습니까마는 결국 뭐 뉴럴링크하고 XAI 만약에 스페이스X까지 한 번에 연결하면 테슬라가 거의 유일무이하게 소프트웨어부터 서비스,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각종 솔루션들, 거기에다가 하드웨어까지 직접 스스로 만드는 거의 유일무이한 기업이 되는 거죠. 네. 애플은 하드웨어가 없고, 그다음에 뭐 엔비디아를 포함한 날아다니는 이런 기업들은 다 하드웨어는 당연히 없는 거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테슬라가 거의 유일하게 AI부터 그와 관련된 서비스,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반도체도 스스로 만든다고 하고, 뭐 물론 할 수 있을지는 다른 문제기는 한데 네. 여기에 뭐 우주 통신, 거기다가 뭐 발사체, 휴머노이드 로봇 온갖 게 다 들어가 있는 유일무이한 회사가 되는 거고. 그 중에 대부분을 또 스스로 만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테슬라는 뭐 정말 큰 회사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자꾸 최근에 뭐 현대차하고 테슬라하고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직접적인 비교는 쉽지 않다. 일단 현대차 로봇의 절반은 외국 거잖아요. 네. 이 뭐 칩도 그렇고 부품도 부품들, 그렇고 칩도 그렇고 소프트웨어도 결국 현대차 개발 못하니까 남의 거 가져다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추이를 놓고 봤을 때 동일 비교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최근에 테슬라 판매량이 계속 줄어서 좀 많이 위축되고 있는데 그리고 모델 S와 X의 생산을 중단하고 거기에 이제 다른 대체 뭐 용도로 쓰겠다? 근데 테슬라 입장에서는 그게 훨씬 나을 거예요. 그 자율주행도 하고 볼륨 모델인 모델 3하고 Y를 많이 파는 게 데이터를 더 많이 모으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이니까. 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향하는 바는 고급차 만들겠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실제로 차 타보면 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깜짝 가격에 놀라잖아요. 정말. 이런 딱딱한 승차감에 이런 걸 왜 타고 다니냐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테슬라의 합병 계획은 오히려 그렇게 간다면 국내에서는 스페이스 X 때문에 올랐던 종목군들이 조금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태성 본부장은 네.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감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테슬라의 행보가 저는 반갑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선택과 집중을 지금 현재 트렌드에 맞게 해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판매되지 않는 전기차를 잡고 늘어지는 것보다 판매되지 않는 이 전기차의 비중을 좀 줄이고 오히려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속도감을 올리거나 아니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로봇과 우주항공 XAI와 이렇게 결합을 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좀 환호할 만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한 가지 걱정은 뭐냐면 테슬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음에 가장 중요했던 근간은 결국 전기차 판매량에서 나오는 어떤 캐시카우 역할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캐시카우 역할이 조금 떨어지는데 지금 스페이스 X라든지 XAI라든지 투자할 돈의 규모는 점차 어마어마해져 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 과정을 어떻게 잘 지혜롭게 넘어가는지의 모습을 좀 보여줘야 테슬라의 주가가 굉장히 또 속도감을 붙여주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테슬라의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 자연스러운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해줄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네. 흔히 말하는 슈퍼차저라는 충전소들이 충전소인과 동시에 지금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미국 내에서 전역으로 지금 펼쳐 있는 이 인프라가 추후에는 가장 강력한 어떤 그들의 강점으로 저는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서 앞서 이사님께서 이야기하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이 밸런스적인 결합 적인 측면에서는 테슬라의 우위가 계속 저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고 한 가지 경계감은 자원, 그러니까 뭐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에 고민은 좀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부연적으로 여쭤보면 그 2차 전지 배터리는 사실 테슬라가 갖는 그 상징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기차, 자율주행 그러면은 뭐 우리 배터리 산업 물론 테슬라가 그러면 우리는 휴머노이드 뭐 우주 아니면 또 뭔가 이렇게 변하면 배터리도 우리 로봇에 배터리 쓰잖아. 뭐 ESS 쓰잖아. 데이터 센터에 뭐 이렇게 또 방향 틀 수도 있긴 한데 2차 전지 쪽 영향은 어떨까요? 저는 뭐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자동차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동차를 포기한다. 뭐 그랬으면 엄청난 충격이 있었겠지만 아, 볼륨 모델을 오히려 더 넓히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S하고 X는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타는 차는 아니지 않습니까? 가격이 일단 뭐 억대 이상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범용으로 모든 사람들이 탈 수 있는 그런 차는 아니니까 그런 차가 줄어드는 것 이상으로 모델 2라고 불릴 수 있는 자율주행 택시가 늘어날 거고 모델 3하고 모델 Y는 일부 지역에서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쪽은 지금 사람들이 못 사서 굉장히 더 많이 사고 싶어하는 그런 차종들이잖아요. FSD 없이도.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게 되면 저는 뭐 지금의 선택은 2차 전지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옵티머스의 생산 속도가 빨라지면 그건 나름대로의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가장 불안한 건 이것마저도 테슬라가 스스로 뭐 개발해 보겠다라고 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데 이미 테슬라가 배터리 개발이나 이건 못한다는 건 입증이 된 상황이니까 아마 그런 영향은 조금 없을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 잘못 이해하나? 테슬라하고 스페이스X의 합병이 스페이스X하고 XAI의 합병이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뉴스로 듣기로는 전체적으로 다 테슬라로 붙이는 쪽으로 테슬라 얘기가- 쪽으로.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배터리 영향이 있을까 궁금한 질문이 맞는 거고 그냥 스페이스X하고 XAI하고 합병이면은 배터리하고는 관계는 없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다시 여쭤봤고 그래 2차 전지 배터리 오늘 좀 조정이거든요. 네. 일단은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2차 전지는 좀 별개로 좀 떼어놓고 봐야 되는데 2차 전지를 보실 땐 두 갈래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미래의 가능성을 본다면 로봇에 탑재된다는 스토리에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를 보신다면 올라가는 탄산 리튬 가격을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미래를 본다면 결국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배터리보다는 지금 중국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추후에 휴머노이드를 하게 된다면 전고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스토리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든지 레이크 머티리얼즈, 한농 화성과 같은 기업들의 시세가 지금 그래도 2차 전지 내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사실 이걸 너무 먼 미래를 가지고 좀 땡겨서 먼저 반영하는 것 같다. 그래서 부담스러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고 있는 탄산 리튬 가격에 좀 집중을 하거나 아니면 폐배터리 쪽, 성일 하이텍과 같은 기업들을 한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 블랙매스라고 하는 중간재가 나오는데 원래 이걸 중국에 가장 많이 사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12월 달부터 유럽에서는 비OECD 국가에서 이 블랙매스를 사가는 것을 금지해라라고 해서 지금 현재 중국이 많이 사갔다가 지금 못 가져가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우회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통해 지금 사가고 있다고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일단 폐배터리 쪽은 산업에 어떤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많지가 않아요. 성일하이텍이라든지 세비캠밖에 없는 상황이라 네. 만약에 수급의 집중도적인 측면을 본다면 저는 폐배터리 쪽을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의도한 건 아닌데 뒤집기가 어떻게 시장을 좀 밀어버리는 시간이 돼 버려가지고 코스피가 상승폭을 상당 부분 반납하고 코스닥은 조정폭이 조금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착되는 재료를 보니까 일단은 중동 리스크입니다. 이란 쪽에 군사적 동향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고 미국 핵 항모에 이어서 핵 정찰기가 등장을 했고 이란 측에서는 공격이 있을 경우에 미군 기지를 즉각 보복하겠다고 또 이렇게 성명한 모양이에요. 거기에 이제 두 번째는 미국의 연준 의장 인선이 내일 아침에 예정을 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소셜에 밝혔죠. 케빈 워시가 아니라 케빈 해시가 아니라 케빈 워시 쪽? 성함들이 비슷해가지고 월시 이렇게 또 발음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달러엔이 조금 올랐어요. 케빈 워시 쪽이라서 이제 달러가 약간 반등을 하고 엔화가 약세를 나타내고 원화가 또 동시에 연동되면서 달러 환율이 지금 14원 가량 오르면서 코스피가 밀려버렸거든요. 얘기가 너무 길었어. 자, 이거 종합적으로 좀 판단 좀 빨리 끝내주시죠. 근데 뭐 일시적인 변동성 아닐까요? 지금 뭐 이란과의 뭐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해서 뭐 미국의 지상군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라면 정말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대량의 그 항상 이라크 때 했던 것처럼 대량의 이제 비행기가 항공이 가고
그다음에 요인암산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모사드에게 맡길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을까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은 조금 낮다라고 볼 필요가 있겠고 만약에 그런 이슈로 빠지는 거라면 제가 보기엔 일시적일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네. 근데 말씀하셨던 환율 이슈는 결국은 일본 선거가 좌우할 거라서 전 FOMC 의장보다는 일본 선거를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주가지 선물 좀 하락하는 건 아시아에서 괜찮을까요? 저는 차라리 최근에 만약에 올라온 부분에 따른 차익 매도를 하신 분들은 이번에 일시적인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 그 변동성을 좀 이용해서 매수를 하는 것에 더 적극적으로 매매 전략을 살피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뒤집기까지 들어봤고요. 금요일 순서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ISS의 김태성 본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